안녕하세요. 톡톡사연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사이다 사연 찾으세요? 오늘도 2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들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전 톡톡사연의 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 아이 아빠입니다. 아이가 넷이라고? 잘못 들으신 줄 아셨죠? 하지만 진짜예요. 다른 다둥이 부모님들은 어떤 줄 모르겠지만 우리 부부는 계획하고 다둥이를 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외동으로 자랐는데 그래서 외롭긴 했었거든요. 아내와 결혼할 때 처음에 그래서 둘은 낳자고 했었어요. 아내도 본인은 자매로 자라면서 너무 만족했다고 외동은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에는 둘을 예상했는데 낳다 보니 넷을 낳게 되었습니다. 자식 계획과 관련해서도 할 말이 아주 많은데요. 오늘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뿌듯하면서 통쾌했던 일이라 꼭 제보하고 싶었어요. 아내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 어린 시절 가정환경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외동아들이었습니다. 모든 홀어머니가 그렇듯 우리 어머니도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혼자 돈을 벌어 저를 키우셨으니 안 해본 고생이 없으셨답니다. 저를 데리고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도 했었고 화장실 청소하며 저를 키우셨어요. 대한민국에서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죠? 그런 엄마를 보며 어렸을 때부터 저는 다짐했습니다. 우리 엄마를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아주 컸어요. 그리고 만약 내가 가정이 생긴다면 우리 처자식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굶기지 않으려고 다짐했습니다. 먼저 하늘로 가신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사고로 가셨지만 참 그리웠어요. 제가 7살 때 돌아가셔서 잘 기억도 나지 않지만 아버지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남들은 다 있는 아버지가 저 혼자만 없으니까요. 진영아, 그냥 네가 미안하다고 사과해. 아무리 반장이 네가 아빠 없다고 놀려도 친구를 때리면 어떡하니? 반장 어머니가 또 학교 찾아오면 내가 너무 곤란해. 그냥 네가 참아. 그렇게 하나하나 사사건건 대응하면 나중에 커서는 어떡하려고 그러니? 하지만 반장이 자꾸 제가 뭐만 하면 아버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저도 계속 참다가 한 번 밀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반장은 저 자주 때리는데 그때 선생님께 말했어도 해결된 적이 없잖아요. 그건 반장 어머님이 알면 난리가 나니 그랬던 거야. 아무튼 네가 미안하다고 해. 그냥 사과 한번 하면 끝나는 일을 왜 크게 만들어? 사회 나가면 더 억울한 일 많아.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해. 자라면서 서러운 일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특히 학창시절 아버지가 없으니 놀림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대놓고 아버지가 없다 놀려도 저는 꼭 참아야 했어요. 가난하다 놀림도 당하고 교우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나중엔 그런 괴롭힘이 익숙해질 지경이었어요. 학교에서 아무도 절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체념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럴 때일수록 힘들어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걸 계기로 일어나려고 노력했어요. 형편이 좋지 않아 공부를 그리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겨우 들어간 대학은 중퇴했어요. 등록금을 낼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직장 가지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드디어 직장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래도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니라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닌 청소하다 계단에서 구르셔서 허리가 망가지셨어요. 걸을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몸으로 일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병원비를 내고 우리 집의 생활비를 내면 남는 게 없었어요. 이런 현실이 참 고통스럽고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머니에게 종종 짜증을 내기도 했었죠. 그러면 어머니는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는데 그 사과를 들으면 죄책감이 더 생겼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니 그 생각만으로도 힘들었어요. 반면에 아내는 아주 행복한 환경에서 가족끼리 믿고 의지하며 사랑받고 자랐어요. 처음에 제가 아내를 알게 됐던 것은 우연히 일하다 만나게 되었는데요. 만날수록 밝고 긍정적인 모습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참 선하고 따뜻해서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제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 싶었어요. 아내에게 그래서 태어나서 제일 적극적으로 들이댔습니다. 대학에 갈 때도 그리고 직장을 가지려 노력할 때도 그런 노력은 하지 않았는데 진짜 진심으로 구애했어요. 처음에 아내는 이런 저를 마냥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내는 친정이 여유로운 형편이었는데 저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몇 번이고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니 나중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죠. 결국 아내는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아내와 연애하면서 전 태어나 처음으로 행복이란 감정을 알게 되었어요. 홀어머니와 둘이 서로가 의지하며 살았어도 사실 현실적으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항상 아쉬운 소리, 싫은 소리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내와 사귀면서 이렇게 평생 살고 싶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아내에게 잘해주었어요. 아내와 연애하며 느낀 것은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생각이었어요. 결혼한 상대를 배우자라고 하죠. 진짜 인생 전반적으로 저에게 배울 점을 알려주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애하고 3년 후 전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아내는 울며 제 청혼을 받아주었고요. 그렇게 결혼 준비하기를 시작했어요. 아내와 저는 행복한 미래 두고 긍정적으로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우린 서로를 너무 사랑했으니까요.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 바로 장인어른이었어요. 장인어른은 두 딸을 매우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처형이 그때 이미 결혼한 상태였는데 상대는 강남에서 알아주는 사업가였어요. 그렇게 첫째 딸은 부잣집에 시집 갔는데 둘째 딸은 가난한 홀어머니 집안에 시집 보낸다니 당연히 싫으셨겠죠.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내가 우리 수연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다 쓰러져가는 집에 내 딸을 보내라고? 차라리 혼자 살아라. 자넨 양심이 있으면 우리 딸하고 결혼한다 하면 안 돼. 주제를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아버님 말씀 맞습니다. 저라도 이런 소중하고 귀한 딸 저 같은 놈에게 보내기 싫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 진짜 자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절대 수연 씨 고생시키지 않을게요. 허락해 주시면 반드시 행복하게 항상 웃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처가에 가서 무려 5번 넘게 결혼 허락을 제발 해달라고 빌었어요. 여러분, 삼고초려 아시나요? 이 얘기 듣고 제 직장 동료는 아내가 대통령 딸이냐 묻더라고요. 다른 사람이면 그런 장인어른에게 질려 결혼을 포기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아내와 결혼하지 않으면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처가에 가서 빌빌기니 오죽하면 처형이 장인어른에게 불쌍하니 결혼 허락을 하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전 반드시 아내와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결국 장인어른은 제 노력을 받아들이셨어요. 긍정적으로 100년 손님처럼 받아주지 않으셔도 결혼 허락은 하셨어요. 전 그것만으로 즐거웠습니다. 너무 신나서 웃고 다니니
직장에선 아내가 어디 기업 회장의 딸이란 소문까지 났어요. 장모님은 결혼식을 올리고 저에게 다른 것보다 아내 눈에서 눈물만 나오지 않게 해달라 부탁하셨어요. 곱게 키운 딸이 홀어머니 아들에게 시집간다고 하니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사실 결혼할 때도 우리 집보다 처가에서 해준 돈이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모은 돈이 그 당시 얼마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아픈 어머니에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할 형편이 되지 않았는데 장인어른이 저를 따로 부르더니 말씀하셨어요. 당신께서 집을 사줄 테니 만약 시어머니인 우리 어머니와 아내가 부딪히게 된다면 막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걱정과 고민을 모르고 자란 아내가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하면 자기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말씀하셨어요. 원래도 저는 아내가 만약 우리 어머니와 갈등이 있으면 반드시 막으려고 했는데 장인어른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당연히 그럴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결혼하고 전 사실 우리 어머니를 많이 막으려고 했어요. 어머님 고생만 해서 약간의 피해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평생 저를 혼자 키우며 고생하셔서 보상심리도 있으셨어요. 전 이미 이걸 알고 있어 걱정했는데 아내는 오히려 그런 우리 어머니에게 살갑게 다가갔습니다. 세아가 내가 딱 너 나이 때 남편 죽고 많이 힘들었어. 혼자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언제는 추운 겨울에 꽁꽁 언기를 닦는데 미끄러진 거야. 그 몸으로 일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다고 쉴 수도 없었어. 쉬면 우리 아들이 굶잖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아들을 키웠다. 넌 그러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니? 어머니, 그러셨어요? 듣기만 해도 힘든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전 어머니가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그래도 어머니 덕분에 진영 씨가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잖아요. 전 그래서 어머니가 존경스러워요, 항상. 우리 어머니의 한탄은 저도 들어주기가 힘든데 아내는 옆에서 말동무도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고 있으면 전생에 제가 나라를 구했나 싶었어요. 아내와 저는 결혼하고 부부싸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텐 아내의 말이 곧 법이었으니까요. 우리 부부는 결혼하고 곧바로 첫째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원래 아이를 꼭 낳고 싶었는데 다행이었어요. 아이를 가지면서 아내는 일도 계속해서 했어요. 전 아내가 일하는 모습이 진짜 매력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몸이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두라고 했어요. 아내는 힘들게 들어간 회사라서 절대 자기 손으로 그만두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아내의 의견을 존중했어요. 다행히 첫째는 입덧도 심하지 않았고 아내가 그때는 초산이라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아내는 출산휴가가 끝나고 곧바로 복직했어요. 아이는 우리 어머니가 봐주셨습니다. 이런 우리 부부를 보고 아이는 엄마가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하지만 전 다른 사람의 의견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의 의견이 제일 중요했죠. 아내는 본인이 일을 사랑했고 무엇보다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돈은 많이 모아놔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는 그냥 아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아내가 정말로 현명했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아이를 봐주실 땐 마찰이 조금 있었어요. 아무래도 옛날 분이라 요즘 세대와 육아 방식이 달랐거든요. 특히 전 진짜 어릴 때 막 자랐거든요.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청결에 관해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워낙에 바빠서 저를 신경 잘 써주지도 못했어요. 아낸 반면에 깔끔한 장모님 덕분에 위생에 철저하거든요. 이 문제에서 제가 중간에서 눈치를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아내 덕분에 마찰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너희 어릴 땐 다 이렇게 자랐어. 오히려 너무 유난으로 키우면 나중에 애들이 다 아파.
원래 도시에서 자란 애들이 시골 애들보다 더 아픈 거 알지? 애들은 풀어놓고 막 키워야 해. 그러니까 세아가 너도 어느 정도는 포기해라. 우리 아들도 이렇게 자랐는데 지금 사지 멀쩡하고 건강하잖아. 아, 어머님 말씀은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요즘은 예전과 달리 공기도 안 좋고 위험이 많잖아요. 어머니께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아이를 씻기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니 의견 존중하니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아낸 우리 어머니가 뭐라 하면 거기에 절대 발끈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저를 낳고 키워주신 어머니여도 가끔 짜증이 날 때가 있었거든요. 당연히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드는 사람의 기본적인 짜증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는 오히려 저에게 어머니가 옛날 분이니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자고 갈 때가 많으셨는데 아는 일하면서 그런 우리 어머니를 챙겼어요. 옆에서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또 미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가에 더 잘하려 노력했어요. 장인어른이 마침 은퇴하고 시골에 별장을 하나 지으셨거든요. 그 별장 앞에 작게 밭을 하나 가꾸셨습니다. 장인어른은 자식이 딸들밖에 없으니 제가 항상 가서 도와드렸어요. 아이러니하게 부잣집 사위인 형님은 바쁘다고 오지 않았거든요. 장인어른의 비서처럼 옆에서 설설기며 비위를 맞춰주니 장인어른도 점점 저를 마음에 들어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집안에 문제도 없고 부부 사이도 좋으니 둘째도 금방 생겼어요. 연년생으로 둘째 낳고 아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셨지만 둘은 힘들다고 하셨어요. 확실히 몸도 좋지 않으니 무리가 가더라고요. 아낸 그런 어머니에게 용돈도 두둑하게 드리면서 일하는 아주머니를 한 명 고용했습니다. 전 사실 이때 아내가 집에서 육아하는 것을 바랬어요. 실제로 일하는 아주머니를 고용하고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면 남는 게 없었거든요. 그럴 바엔 아내가 직접 아이들을 봐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커리어에 관한 욕심이 매우 많은 사람이었어요. 일할 때 자아가 실현되는 기분이라고 직장을 절대 그만두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존중해서 전 제가 더 열심히 일했어요. 저도 결코 편한 직장은 아니었는데 아이가 둘이니까 힘들어도 꼭 참고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아내와 아이를 더 가질지 말지에 관한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둘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았는데 막상 낳으니까 셋도 괜찮을 것 같아. 당신 어떻게 생각해? 당신만 괜찮으면 난 한 명 더 낳고 싶어. 여보, 난 둘이 충분한 것 같아. 여기서 더 나으면 그땐 내 몸도 상하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힘들 것 같아. 지금도 몸 아프다고 아이들 봐주는 거 더 안 하겠다고 하시잖아. 물론 아이가 많으면 훨씬 행복하겠지만 현재로선 셋째는 우리에게 무리가 아닐까? 그래? 아유, 난 그런데 이왕이면 더 낳고 싶은 마음이 커. 당신 몸만 괜찮으면 우리 셋째 준비하는 거 어때? 아이들 많으면 자기들끼리 노니까 우리가 편할 수도 있잖아. 셋째를 두고 아내와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전 아이들이 크는 걸 보면서 셋째를 더 낳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건강상의 이유와 현실적으로 아이를 더 낳으면 본인이 직장에서 자리 유지하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셋째를 원했어도 강요할 순 없으니 저도 어느 정도 아내의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이러다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바로 아픈 우리 어머니가 쓰러지게 되었거든요. 갑자기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연락이 와서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어머니가 응급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어보니 몸이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뇌출혈도 있고 어깨부터 허리, 무릎, 발목까지 단 한 곳도 정상적인 부분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집에서 오히려 아이를 봐줄 게 아니고
어머니가 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우리 아내가 목격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옆에서 제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며칠 후에 어머니가 일반 병실로 이동하고 경과를 지켜보는데 아내가 저를 따로 불러서 진지하게 말했어요. 본인이 일을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아내가 얼마나 자기 일을 사랑하는지 아는 저는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이를 2명이나 낳고 몸도 다 조리하지 못한 채로 복직해서 코피까지 흘리며 일했거든요. 그렇게 일과 육아라는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아내는 항상 고생했어요. 그런 아내에게 안 그래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내에게 미친 듯이 미안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게 본인은 이미 마음 정리 끝냈고 회사에도 말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일을 그만두고 본인이 우리 어머니의 간호 자처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어머니 간호 맡길 수 없다고 본인이 하더라고요. 직장을 그만두면서 집에서 일하는 분도 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내는 할 일이 늘어났어요. 직장에 다닐 땐 그래도 항상 표정이나 눈빛에 생기가 있었는데 점점 힘들어하는 게 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너무 미안해. 승진 공부 열심히 해서 승진하면 더 좋은 직책 맡게 될 거야. 월급도 오를 거고. 나 진짜 자기 목까지 열심히 일할게. 일보다 힘든 게 육아라고 하던데 한 명도 아니고 둘을 보는 당신이 존경스러워.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해. 뭐가 미안해. 여보, 우리 부부잖아. 힘들 때 서로 의지하려고 일었어야지.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다른 것도 아니고 당신 키우고 또 우리 애들 키우느라 몸이 아프신 거잖아. 그동안 어머니 덕분에 내가 좋아하는 일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어서 난 오히려 어머니께 고마워. 아내 말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몰라요. 아내와 대화하면 안 풀리는 수수께끼도 다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찌나 우리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대하는지 제가 어머니 보러 가면 다들 제게 아내를 잘 만났다고 칭찬했어요. 옆자리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부럽다고 눈물까지 흘리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1년을 입원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엔 저보다 아내를 더 찾을 정도로 아내를 의지했어요. 본인을 낳은 부모도 1년이나 간호하는 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별로 아프지 않은 멀쩡한 노인을 요양원에 보내는 자식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는 본인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인 우리 어머니의 기저귀까지 갈아주었어요. 이건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 사실을 알고 아내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아이들에게도 절대 소홀하지 않았어요. 집에 있으니 아이들에게 소홀할 수 없다고 반찬도 어찌나 정성껏 해주었는지 몰라요. 확실히 아내가 집에서 육아하니 아이들도 아프지 않고 행복해 보였어요. 물론 저는 이런 아내에게 감사했지만 장모님은 아내가 우리 어머니의 병간호하는 것을 알고 제게 섭섭하고 서운하다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곱게 키운 딸이 결혼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시어머니를 간호하니 속상하셨을 거예요. 저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저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보면 죄송하다고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또 죄송하다고 하니까 장인어른은 죄인도 아닌데 그만 고개를 숙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내에게 이제 고생은 끝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고생이 끝이 아니고 우리 부부에게 시련은 더 찾아왔습니다. 사실 아내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곧바로 일을 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기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거든요. 셋째를 가지는 것에 관해 우리 부부가 말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머니가 아프며 그 말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진짜 바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산부인과에 갔더니 우리를 찾아온 아기가 한 명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니, 쌍둥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냐? 아이고, 아니 우리 첫째는 아이 가지는 게 힘들어서 병원까지 다니던데 둘째는 애가 넷이야? 이걸 좋아해야 하는 거니? 일단 축하한다.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언니 임신까지 대신하나 봐. 그래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긴 애들이니 축복으로 맞아야지. 아이가 2배로 늘었으니 행복도 2배가 될 거라고 믿어. 쌍둥이 임신을 처가에 알리니 장인어른은 그래도 반응이 괜찮으셨는데 문제는 장모님이었어요. 장모님은 우리가 소식을 알리니 그때부터 표정이 확 굳으셨습니다. 그래도 임신 소식이니 장인어른은 축하한다고 용돈을 바로 주셨는데 장모님은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왠지 죄송한 마음에 장모님에게 다가갔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당신 딸이 몸이 상하니 속상하셨겠죠. 그런 장모님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바로 죄송하단 말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쌍둥이가 태어나면 당신 딸이 더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장모님께 전 반드시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미 2번의 출산을 했던 아내여도 쌍둥이 임신은 처음이었어요. 몰랐는데 쌍둥이를 임신하면 몸이 견디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1명을 품어도 힘든데 2명을 배 안에 품어야 하니 아내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게다가 편하게 혼자 집에서 쉬는 게 아니고 아이가 이미 2이나 있으니 육아까지 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아내를 위해서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장모님은 아내를 위해 온갖 집안일부터 요리까지 다 해주셨어요. 저도 장모님의 요리를 감사하게 먹었어요. 직장 특성상 전 몸도 마음도 힘들었는데 절대 티내지 않았어요. 가끔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기면 저도 사람이니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전 가장이니 견디고 또 견뎠어요. 쉬는 날이면 아내 데리고 장인어른의 별장도 가고 콧바람을 쐬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쌍둥이 낳았는데 너무 기쁘면서 한편으론 부담감도 들었어요. 그리고 출산을 인생에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한 아내가 진심으로 존경스러웠어요. 쌍둥이가 태어나고 처가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장모님이 집에 와서 도와주신 것도 그랬지만 금전적으로도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처가가 아니었다면 절대 아이들을 키울 수 없었을 거예요. 아이가 넷이니 집이 확실히 좁다고 느꼈습니다. 장인어른의 도움으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직장에서 돈을 벌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어요. 외벌이로 6명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도 무리였어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도와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가족에게 불행이 닥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둘째가 갑자기 백혈병에 걸리게 되었거든요. 쌍둥이가 태어나고 몸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신생아가 2이나 있으니 첫째와 둘째에게 많은 관심을 줄 수 없었습니다. 손이 2배로 가는 쌍둥이를 돌봐야 하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쓰러진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초조하게 검사를 기다렸더니 의사는 아이가 아무래도 백혈병에 걸린 것 같다 했습니다. 그렇게 난데없이 병원에 입원한 둘째 때문에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결국은 저도 휴가를 몰았으며 집안일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니 현실적으로 그만둘 수 없었어요. 은퇴하고 시골에서 유유자적하게 별장에 살려고 했던 장인어른도 급하게 우리 집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쌍둥이들이 아직 돌도 안 되었을 때라 아는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했어요.
물론 자네 탓 아닌 거 알아. 하지만 우리 딸 몸 상태 봤어? 애가 너무 살이 많이 빠져서 기아 같아. 어째 우리 둘째 딸은 결혼하고 고생을 더 하는 것 같아. 만약 자네하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우리 딸은 그냥 행복하게 일하며 살고 있지 않았을까? 아이고, 미안하네. 내가 이런 말까지 하다니 미안해. 나도 너무 속상해서 그래. 아니에요. 저도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뿐이라 그래요. 장모님과 장인어른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다 다짐했는데 저렇게 고생만 시키니까 죄송합니다. 아내는 실제로 둘째가 병원에 입원하고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원래도 마른 체형이었는데 제대로 산후조리도 하지 않고 둘째 때문에 병원에 있으니까 기아처럼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고 장모님은 속상하다고 제 얼굴만 보면 우셨어요. 하필 둘째가 다른 사람은 다 싫고 무조건 엄마만 옆에 있으라고 했거든요. 아픈 둘째를 옆에서 아내가 딱 달라붙어 간호하는 아내를 보면 저도 눈물이 나왔어요. 쌍둥이들은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집에서 돌봐주셨습니다. 전 이때 첫째에게도 너무 미안했어요. 첫째도 겨우 초등학생이었는데 본인이 나서서 쌍둥이들 기저귀 가는 거 보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어요. 이땐 온 가족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는 이때 아내가 너무 저에게 과분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아내는 절대 힘들다고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장모님과 제가 둘이 엉엉 울었지 아내는 늘 희망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지 항상 물어봤어요. 사실 제일 힘든 사람은 아내였을 텐데 아내는 절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항암 치료를 했는데 저도 강한 사람이라고 느꼈는데 아픈 아이를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자식이 아픈 걸 보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아이가 감기에만 걸려도 마음이 아픈 게 부모잖아요. 항암 때문에 머리도 밀고 병원복을 입은 아이를 볼 땐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복도에서 울었던 날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 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른 몸으로 웃으면서 둘째에게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꼭 나아서 같이 집에 가서 동생들을 보자고 하는 아내에게 사람 대 사람으로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유롭던 처가도 둘째 병원비를 대느라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이 열심히 마련했던 별장도 결국 팔게 되었습니다. 그 별장이 얼마나 장인어른의 꿈이었는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장인어른에게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은퇴하고 시골에서 배추를 키우고 살고 싶다 하셨는데 저 때문에 모든 일이 망가진 기분이 들었어요. 저도 이때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서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티내지 못했어요. 차마 티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집에 진짜 환자도 있고 저보다 분명 더 힘든 아내가 있으니까요. 이런 제게 장인어른이 어느 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네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원래 세상 일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 만약 원하는 대로 되면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지 않겠소?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이 힘든 과정을 견디도록 해보자고. 장인어른의 말씀 덕분에 저는 더 기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도 더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내에게 긍정적인 말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상대적으로 돌보지 못하는 첫째와 쌍둥이들에게 제가 더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몇 년이 흐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고 있었는지 둘째는 완치할 수가 있었어요. 그 힘든 항암 치료를 옆에서 보면서도 아내는 울지 않았는데 둘째가 태어날 땐 엉엉 울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선생님들과 간호사들이 놀랄 정도로 울었습니다. 평소에 강한 사람이라 저도 너무 놀랐어요.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미안했죠. 둘째가 태어나고 우리 집은 점점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아팠던 아이가 집에 오니 확실히 집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쌍둥이들도 크면서 애교를 많이 부리니 보기만 해도 행복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잖아요. 집에 가면 엄만 일하러 나가서 늘 혼자 있었습니다. 그 적막함이 너무 싫고 무서워서 나중에 크면 꼭 복잡한 분위기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 토끼 같은 자식이 한 명도 아니고 넷이나 있으니 너무 행복했어요. 아내가 힘드니까 장모님과 장인어른과 아예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더 좋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전 부모가 없었는데 우리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모셨습니다. 장모님도 그랬지만 특히 장인어른이 평생 아들이 없어서 저를 점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사실 형님이 문제가 조금 많았거든요. 형님은 강남에서 알아주는 부자였는데 우리 둘째가 집에 오고 얼마 후 처형은 형님과 이혼했습니다. 형님이 돈이 많아서 그걸로 처형에게 되게 갑질을 했더라고요. 또 처형이 건강 문제로 임신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병원까지 다니며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실패했거든요. 그러면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걸 보면서 처형 탓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장인어른은 처음엔 부자인 첫째 사위를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나중엔 저를 더 좋아하셨어요. 부자고 뭐고 일단 본인 아내와 자식에게 잘하는 게 제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에 보답하고자 두 분을 모시고 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일하는 게 힘들어서 주말에 쉬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이 아내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제주도, 부산 등 많이 놀러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장모님은 제게 마음 편하게 승진을 위한 공부를 하라고 하셨어요. 이제 아픈 아이도 집에 없고 아이도 더 낳지 않을 거니 제가 열심히 일하는 것만 남았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승진 욕구가 많아 열심히 공부해서 승진도 했습니다. 승진하니 확실히 직장에서도 대우가 더 좋았고 인정받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아내였습니다. 제가 아는 아내는 그 누구보다 인정 욕구가 큰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일하면서 아내는 실적이 매우 좋아 회사에서도 유망한 인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와 결혼하고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게다가 우리 집이 그동안 일이 워낙 많았잖아요. 아내는 우리 어머니도 간호하고 둘째까지 간호하느라 본인 몸을 돌보지도 않았어요. 직장도 잃고 몸의 건강도 잃은 아내를 위해 저는 그때부터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가족들을 위해 희생했으니 이제 제 차례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넌지시 당신이 원하면 다시 취업하는 게 어떠냐 했습니다. 당신 똑똑한 사람이잖아. 난 당신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면 다시 취업하는 거 어때? 당연히 부담 주는 거 절대 아니야. 만약 집에 있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돼. 그냥 제안하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마. 아이, 무슨 의도로 말하는지 나도 알아. 근데 난 이미 경력도 많이 단절됐고 자신이 없네. 내가 집에서 살림하다 다시 일할 수 있을까? 에이, 그냥 집에서 육아하는 게 나은 것 같아. 내가 무슨 일이야. 아니야. 말이라도 고마워. 아낸 처음에는 제가 얘기를 꺼냈을 때 됐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내키지 않아 하는 모습에 부담을 주긴 싫었습니다. 아내가 원한다면 당연히 응원하겠지만 저한테는 말론 집에 있는 게 나을 것 같다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에 첫째가 하는 말에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엄마가 식탁에서 문제집을 푼단 말에 전 의아했어요.
그전엔 그런 모습이 없었거든요. 아이를 넷을 돌보면서 무슨 책을 푸는지 궁금했습니다. 저한텐 전혀 언급도 하지 않아서 더 궁금했어요. 아무리 책을 찾아도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는데 알고 봤더니 애들 책장에 꽂혀 있었어요. 아내가 공부하던 것은 바로 컴퓨터 자격증과 토익 책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전 왜 이렇게 눈물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날 밤 바로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진심을 듣게 되었는데 아낸 제 말을 듣고 생각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입사 동기들은 퇴사하지 않고 계속 다녀서 빠르게 진급한 동기인 팀장 직책을 달았다고 해요. 그걸 들으니 부럽기도 하고 씁쓸했대요. 하지만 다시 취업하려고 하니 너무 막막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평소에 워낙 힘든 소리 하지 않는데 저 말을 하며 눈물을 보여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원하면 될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단순히 돈이 부족하기보단 아내의 자아 실현을 위해 다시 취업하길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자격증을 보러 다니는 것을 따라다녔어요. 옆에서 기사 노릇도 하고 아내가 그동안 저를 챙겨주었던 것처럼 도시락도 싸서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더 돌보는데 이게 마음처럼 쉬운 일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육아가 정말 일보다 힘들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답니다. 똑똑한 아내는 금세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자격증이 하나씩 늘며 확실히 안 해도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저와 같이 쓰고 노력해서 서류를 하나씩 넣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학벌도 좋고 직장 경력도 있는 아내였는데 다시 취업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아유, 면접에 갔더니 나한테 아이가 넷이라 안 된다 하더라. 오히려 넷을 키운 거면 정신력이나 체력을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참나. 이렇게 자꾸 떨어지니까 자꾸 오기가 생겨. 이제 애들도 어느 정도 커서 첫째랑 둘째는 우리가 딱 붙어 돌보지 않아도 되잖아. 그리고 장모님하고 장인어른도 집에 있다고 말했어? 이렇게 똑똑한 당신을 못 알아보다니 그 회사는 그냥 자기가 가지 말자. 아내와 저는 그렇게 아내의 취업에 진심이었어요.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지만 아내에게 후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기로 계속해서 넣고 또 넣었어요. 그리고 결국 집과 가까운 어느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 취업한 것도 아니고 전문직에 합격한 것도 아니지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는 다시 취업해서 일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되게 행복하다고 했어요. 확실히 사회생활을 하니 생기가 돈다고 본인이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의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전 그런 아내에게 혹시라도 회사 다니는 게 힘들면 그만둬도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어떻게 얻은 자리인 줄 아냐고 버티겠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야근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걸고 취업했는데 점점 집에 늦게 오는 날도 날이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의 건강에 제일 우선이었던 저는 그런 아내가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항상 그렇듯 본인은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아내를 믿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사연의 핵심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분명히 취업할 때 조건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건 당연히 일하게 될 회사를 알아보며 따지는 거잖아요. 취업 공고에는 분명히 야근도 없고 회식도 없단 말이 있었습니다. 면접에서도 아내는 몇 번이나 그 조건을 물어봤다고 해요. 아무래도 가정이 있는 유부녀니 저게 필수적인 요소였거든요. 그때 대표가 본인은 당연히 저건 기본이라고 말하면서 여성 친화적인 회사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아내도 그런 대표의 모습에 회사가 마음에 들어 입사하게 되었던 거였어요. 사실 아내는 학교도 명문대를 나왔고 그만두기 전 직장에서도 주요 부서에 있었어요.
일을 워낙 잘하던 사람이라 그만둘 때 회사 측에서 재택으로 일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아쉽다고 몇 번이나 말렸을 정도로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반면 아내가 새로 취업한 직장은 누가 봐도 별로였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건물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더라고요. 아낸 그래도 본인 회사고 오랜만에 일하는 거니 열심히 일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노트북으로 아이들이 자면 혼자 거실에서 일하곤 했어요. 제가 무리하지 말라고 해도 본인 성격상 해야 한다고 밤을 새워서라도 일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새로운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근도 하고 대표와의 회식도 잦더라고요. 전 아내와 대화를 매일 하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아이들과 저녁밥을 먹고 쉬고 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낸 그날 예기치 않은 회식을 하게 되었다 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보? 나 술을 너무 많이 급하게 마셨어. 어지러워. 하늘이 빙빙 도네. 여보 너무 미안한데 나 데리러 올 수 있을까?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집에서 멀지 않아. 당신 안 부르려 했는데 너무 술에 취한 상태라 그래. 미안해. 아이, 여보, 당연히 데리러 가야지. 알겠어. 식당 이름만 자세히 알려줘. 어차피 애들도 다 밥 먹고 쉬고 있어. 금방 갈 테니까 물 많이 마시고 있어. 알겠지? 아내는 정신력이 매우 강한 사람이라 술에도 강했어요. 웬만하면 취하는 사람도 아니고 취할 때까지 정신 놓고 마시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데리러 가려고 했지만 그날은 불이 나게 모자를 쓰고 집에서 튀어나갔어요. 아내가 걱정되는 마음에 급하게 갔더니 생각보다 빨리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말했던 식당 앞으로 갔는데 아직 아내가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취한 아내를 위해 편의점에 가서 숙취 해소제를 사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제가 어떤 장면을 봤는지 아세요? 전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화가 많이 났던 날이랍니다. 편의점에서 숙취해소제 사서 나왔더니 아내가 밖으로 나왔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려는데 순간 아내의 뒤에서 어떤 남자가 나왔습니다. 아내를 예전에 회사로 데리러 갔다가 봤던 기억이 있어 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내 회사의 대표였어요. 가서 인사라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연 씨, 어디 가? 우리 2차 가기로 했잖아. 벌써 가려고? 응? 아이, 아쉬워. 수연 씨 일은 잘하는데 이렇게 사회생활 못하면 어떡해? 2차 가자. 아니요, 대표님. 우리 남편이 데리러 오기로 했어요. 지금 올 때 됐어요. 전 오늘 회식하는 것도 오늘 아침에 알았잖아요. 아휴, 저 이만 오늘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아이, 남편? 안 오는 거 아니야? 수연 씨, 그러지 말고 나랑 사귀자. 어? 나랑 사귀면 내가 승진시켜줄게. 그리고 나랑 살자. 그러면 이 회사도 수연 씨 거야. 어때? 괜찮지? 솔깃하지? 대표는 아내에게 무작정 들이대며 저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곤란한 표정을 보고 전 말 그대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온몸이 부들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음 같아선 대표에게 달려가 발차기로 날려버리고 싶었습니다. 대표는 심지어 아내 강제로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심호흡하며 다가갔습니다. 아무리 심호흡을 해도 호흡이 거친 건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안면을 튼 사이라서 제가 남편인 것은 대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는 제가 가도 희죽거리면서 웃더라고요. 아내의 손을 놓지도 않길래 억지로 아내 제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제 명함을 꺼냈어요. 경찰입니다. 당신을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 선임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 사실 직업이 경찰이랍니다. 아내와 일하다 알게 되었다고 했죠? 그것도 제가 순경 때 동네에서 사건을 해결하다 알게 되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곳에서 아내를 목격자로 만나게 되었어요. 다행히 그 사건은 별다른 특징 없이 종료되었고 아내와 오히려 사랑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아무튼 제가 경찰이라는 것을 알자 대표는 갑자기 굳더라고요. 아내는 평소에 제가 경찰이라는 걸 알리는 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살면서 경찰이라는 것을 밝힘 생각보다 곤란할 때가 많았거든요. 저를 위해 직업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땐 참을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 아내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저였지만 어떻게 저런 광경을 보며 참을 수가 있겠어요? 공무원증 꺼내서 대표 얼굴 앞에 보여주니 대표는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유 이거 다 오해예요. 아니 수연 씨 남편이 경찰인 줄은 몰랐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수연 씨가 워낙 일을 잘하니까, 응? 그래서 그런 건데 제발 살려주세요.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네? 변명은 경찰서 가서 하시죠. 지금 신고했으니 경찰들 올 겁니다. 지금 누구 앞에서 이런 짓을 해? 우리 아내가 당신 회사에서 이런 취급 당할 사람인 줄 알아? 감히 우리 아내한테 이런 짓 하다니. 내가 당신 끝까지 포기 안 해. 반드시 콩밥 먹게 할 거야. 선생님, 저 잡혀가면 우리 가족 망해요. 회사도 망해요. 제발 살려주세요. 네? 용서해 주시면 뭐든 할게요. 돈도 많이 드릴 테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제가 다신 이런 일 없도록 각서도 쓸게요. 수연 씨, 내가 미안해. 어? 대표는 갑자기 무릎까지 꿇고 아내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 그런 아내에게 신경 쓰지 말고 자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대표는 그대로 성추행으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회사 망했어요. 어차피 대단한 회사도 아니었지만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제발 합의해달라고 빌던데 아내나 저나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이란 직업이 이때만큼 뿌듯했던 적이 없어요. 아낸 그 뒤로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똑똑한 사람이라 한번 취업하더니 금방 감을 익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겪으며 장인어른이 제일 뿌듯해 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은 이 얘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더라고요. 술만 마시면 제가 아내 앞에서 대표를 체포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민망하면서 기분 참 좋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제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하더니 나중엔 너무 든든하고 좋았다고 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얘기 듣자 우리 둘째가 본인도 아빠를 따라 경찰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특별히 둘째는 제게 더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병원에서 하암을 받으며 고통받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 둘째가 이제 건강하게 자라서 제 직업을 따라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고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힘든 일은 다 지나가고 우리 가족은 이제 근심과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장모님과 장인어른 덕분에 승진해서 능력도 인정받았고 아내도 다시 일하면서 인생의 만족도가 아주 높아졌어요. 아이들도 아프지 않고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몰라요. 제 요즘 취미는 주말이 되면 같이 차를 타고 근교로 놀러 가는 건데요. 결혼하고 장모님이 제일 행복해 보여 좋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면서 마음속으로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특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힘드셨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이런 제 마음을 아내가 알고 먼저 어머니를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고 능력도 좋고 성격까지 좋은 아내 평생의 반려자를 얻은 것을 보면 저는 복받은 사람이 맞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나요? 사연을 제보하며 전 아주 즐거웠답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게 걱정 없는 인생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늙은 나이 먹고 뒤돌아 생각해보니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식이 잘 되어야만 노후가 편안한 것 같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 혼자 가지고 가려 하니 너무 힘이 들어 제 이야기 좀 터놓을까 합니다.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친정 식구나 시댁이나 전부 잘 살았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도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살아왔어요. 서울에서도 땅값 비싸기로 소문난 지역에 있는 50평형대 아파트에서 전세도 아닌 자가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으니 대충 예상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집안에 놓은 가구들도 최상품, 결혼식은 아마 그 당시 어지간한 재력가만큼 호화롭게 했을 거라 자부해요. 당시 제 결혼에 친구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래서 끼리끼리 만난다는 이야기가 있구나 라고 하곤 했어요. 부모님이 유명한 사업가였던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동네에서 잘 산다 소문이 나 있었고요. 그랬기에 제 결혼에 대해서도 그럴만하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남편도 부모님이 사업가라 저랑 거의 비등하게 잘 살았거든요. 잘 사는 집과 잘 사는 집이 만났으니 사실 부족할 게 뭐 있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집은 결혼하면 한층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사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일에 열정적이라기보단 놀러 가는 데 신경을 더 많이 썼어요. 남편은 직업이 의사였기에 사실 아주 여유 시간이 나는 편은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저와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신경 썼고 바빠서 함께하지 못하는 날들은 저에게 턱턱 몇 배씩 입금해주며 여보, 심심하면 해외라도 다녀와 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살아온 저희였기에 첫 아들이 생겼을 때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게 해줄 거야 라고 다짐했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행복하기 위해선 돈이 필수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들 입에 들어가는 것은 설사 과일 한 조각이라고 하더라도 최고로 비싼 것만 사주었습니다. 옷들도 어릴 적부터 명품이라고 소문난 것들만 사서 입혔고 유치원도 일반 유치원이 아닌 영어 유치원에 다니게 하며 좋은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게다가 저희 부부 인생에선 단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를 더 낳고 싶다는 생각이 없던 거 아니었지만 제가 몸이 약해서 하나 이상을 낳으면 둘째부터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낳고 싶어도 더 낳을 수가 없었죠. 처음부터 알았으면 모를까 첫째를 출산하고 급작스럽게 알게 된 소식이었기에 저나 남편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전 괜히 죄스럽고 절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제 건강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여보, 너무 슬퍼하지 마. 그래도 아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 지금 우리 아들이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면 되는 거야. 남편은 절 위로했지만 한동안 전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쑥쑥 자라나는 저희 아들을 보니 금방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전에도 많은 신경을 쓰긴 했지만 그때부터 전 아들을 키우는데 더 많은 공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유일한 자식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모가 행동을 가리겠습니까? 게다가 저희 부부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해줄 수 있는 금전적인 능력도 있었으니 더욱더 그랬죠. 유난스러운 부모란 이야기도 들었지만 아들이 자랄수록 그 이야기도 줄어들었어요.
중학교에 들어가서부턴 반 회장은 물론 전교 회장까지 했고 성적까지 매년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학교 사람들이 저희 아들을 눈여겨봤습니다. 엄마, 저 과외 하나 더 다니고 싶은데 괜찮아요? 그럼 원하는 건 무엇이든 말하렴. 엄만 하나가 아니라 10개라도 더 다니게 해줄 수 있어. 아들은 제 자랑이었습니다. 행실도 반듯하고 공부도 잘하고 자랑할 거리밖에 없는 아들이었죠. 사실 부모가 금이야 오기야 키우면 아들이 엇나가거나 반항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 아들은 단 한 번도 저희에게 실망을 안겨준 적이 없었어요. 그저 늘 좋은 성적과 행동으로 보답해왔고 무엇보다 저희에게 사랑한단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지만 참 살가운 아들이었어요. 지우 엄만 좋겠네. 지우가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아서 말이야. 지우는 뭐가 돼도 될 거야. 아유, 아니에요. 칭찬 감사해요. 학부모 상담이나 회의에 가면 지우 때문에 어깨가 으쓱한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아들이 엇나가지 않을까 내심하던 걱정들이 무색하게도 지우는 성인이 되어서 어쩐지 더 빛나는 것 같았어요. 우선 대학은 국내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까지 장학금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부든 뭐든 바라는 걸 다 해주긴 했어도 솔직히 그렇게까지 완벽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을 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그러면 좋기야 하겠지만 스스로가 원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닌 이상 부모가 억지로 자신들이 바라는 바를 주입하면 나중엔 분명 좋지 않게 작용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아들은 본인이 어떤 분야에서든 두각을 드러내곤 했고 그런 아들이었으니 졸업을 하고도 바로 대기업에 취직을 턱 했죠. 엄마, 이제 나 월급도 탁탁 받으니까 엄마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릴게요. 엄마 해외여행 요즘 못 가셨잖아요. 제가 엄마 모시고 갈게요. 우리 옛날에 갔던 파리로 가요. 미술관도 가고 좋은 호텔 묵으면서 일주일 정도 있다 오자고요. 취업 합격 전화를 받은 날 아들은 저한테 저런 말까지 하며 기특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나중에 여자친구랑 가라고 해도 자기는 곧 죽어도 엄마랑 가겠다고 하는데 참 누구 아들이기에 일이 완벽할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 저 여자친구 있는데 인사시켜도 돼요? 여자친구? 아들은 취직을 하고 나서부턴 종종 여자친구를 만들어 저나 남편에게 인사를 시켜주곤 했어요. 저나 남편이나 아들의 연애에 대해선 좀 개방적이었어요. 아들이 건전하게 연애한다면 그보다 더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때 안 그랬지만 사실 많이 여자도 만나봐야 결혼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28살적 인사를 시킨 여자친구는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행동에 큰 변화가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평소 다른 여자친구를 소개시킬 때와는 다른 기운이 느껴졌죠. 조금 더 상기된 것 같고 기대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달까요?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온 날 아들은 슬쩍 제게 귀뜸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요. 그동안 여자친구를 소개하면서도 한 번도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꺼낸 적이 없던지라 솔직히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유예지라고 합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스튜어디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간 아들의 과거 여자친구들 중에서도 얼굴 하나는 그 누구보다도 예쁘더라고요. 솔직히 얼굴만 보면 저나 남편도 아들의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말씨도 상냥하고 태도에 기품도 있어 보이고 괜찮았어요. 하지만 어쩐지 부모의 감이라고 할까요? 이상하게 아들과 결혼할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하면 부족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알 법한 항공사 스튜어디스면 공부도 열심히 했을 테고 저와 남편에게 깍듯한 태도를 봐서도 흠잡을 거 하나 없었는데 어쩐지 저희 집과는 맞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여자친구가 돌아가고 나서 살며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아들, 연애는 괜찮지만 결혼할 상대로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저 아이 진지하게 만나는 거야? 엄마, 예지 진짜 괜찮은 여자예요. 저 예지만큼 좋아해본 여자도 없어요. 그래, 우리한테도 잘하고 똑똑하고 이쁘기까지 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글쎄, 엄마는 잘 모르겠다. 솔직한 심정으로 조금 반대하면 아들이 금방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들은 정말 진심으로 그 아이와 결혼을 하고 싶었던 듯 했죠. 한 번도 반항이라곤 해본 적 없는 아이가 저희와 그 여자애와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연락도 안 받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그렇게까지 나오니 저희로서도 막무가내로 결혼을 반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결혼을 허락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아빠, 걱정하신 만큼 저희 진짜 잘 살도록 노력할게요. 믿어주세요. 그때까지도 결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저 아들을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키워 괜히 며느리가 성에 안 차는 것이라고 막상 결혼하면 누구보다 잘 살 거라고 스스로 다독이며 상견례를 냈고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고 예쁜 며느리 들였냐며 역시 아들이 똑똑하고 괜찮으니 저렇게 좋은 며느리 만났나 보네. 라고 이야기했기에 불안했던 감정도 차차 사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일단 아들이 결혼할 때 집 한 채 해주겠다 마음먹었는데 며느리 친정이 마침 저희 집이랑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에 신혼집도 가까운 곳을 잡아줬어요. 어머니, 집이 너무 예뻐요. 이런 집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어머니 집 많이 놀러 가도 되죠? 아유, 됐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집 오면 불편하지. 그냥 니들끼리 잘 살면 돼. 그런데 말뿐만 아니라 정말 둘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희 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명절 때나 생일 때만 들러도 충분하다고 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애도 낳고 더 바빠지기 전에 자주 얼굴 봐야죠. 라며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먼저 연락해서 오고는 했죠. 솔직히 그 모습에 며느리 처음 나쁘게 봤던 게 미안해질 정도였어요. 시댁 식구 보고 두 번째 가족이니 뭐니 하지만 사실 진짜 가족이라기엔 피차 불편한 관계이잖아요. 제 주변 친구들 이야기 들어봐도 며느리가 연락 하나 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하더라. 요샌 며느리 무서워서 뭐라고도 못해. 라며 투정만 많았는데 그에 비해서 제 며느린 시댁에 오는 거 싫어하지도 않았고 어떤 땐 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지가 먼저 오자고 해서 왔어. 라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결혼을 반대했던 저와 남편이라고 해도 며느리가 그렇게 싹싹하게 구는데 마음을 열지 않을 수가 없었죠. 아가, 뭐 필요한 거 있니? 아들이 결혼하고 1년쯤 지나서부턴 저희도 완전히 며느리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전 종종 백화점에 갈 때면 일부러 며느리 불러서는 명품백이라도 하나 사주고 그랬죠. 당시 며느리는 쌍둥이를 낳고는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저랑 자주 만났어요. 아들이 따로 살고부터 무척 적적했는데 며느리가 마치 자식처럼 시간을 같이 보내주니 저로선 사실 며느리보단 새로운 딸이 들어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거 드셔보실래요? 제가 어제 장보고 만들어 본 건데 간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께서 한번 봐주세요. 저희는 가끔 한 부엌에서 음식도 같이 했고 며느리가 해다 준 음식을 제가 먹기도 하고
제가 한 음식을 며느리가 먹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엄마와 딸 같더라고요. 사실 며느리 친정이 가깝다 했잖아요. 혹여나 사돈어른이 이런 걸 싫어하시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는데 며느리 말을 들어보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어머니께서 저 가방도 사주시고 저번에 옷도 사주셔서 그거 자랑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 있죠? 딸처럼 대해주셔서 고맙다고 전해달라셨어요. 아이고, 뭐 그런 걸 가지고. 예진님이 내 딸이나 다름없는데 당연히 사줘야지. 언제든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다 말해라. 뭐든 해줄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전 며느리의 딸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기를 한 3년이었을 겁니다. 며느린 자기만 집에 있긴 그렇다면서 어머니 덕에 아이들 키우는 것도 편한데 저도 이제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요. 라며 대뜸 백화점 매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매장에 취직을 한다고? 백화점 일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냥 집에 있지 그러니? 어머니가 불러주신 가정부가 사실상 아이 양육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서요. 저도 일하면서 활기도 찾고 싶고요. 집에 있으니까 몸도 불고 머리도 굳는 것 같아요. 갑자기 사회생활을 하겠다는 며느리가 걱정되긴 했지만 본인이 일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아들도 허락했으니 제가 더 뭐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며느리는 마침 제가 자주 가던 백화점의 명품 매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전 며느리 면 좀 세워주겠다고 일부러 며느리가 일하는 곳에 가서 제가 시어머니인 티를 팍팍 내며 명품을 사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종종 안부 연락만 하던 아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것도 며느리 없이요. 혼자 온 건 결혼하고 나서 처음이라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아들은 전에 없던 진지한 얼굴하곤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도 심각하고 우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꺼낸 이야기는 무척이나 충격적이었죠. 확실하진 않은데 며느리가 바람을 피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땐 며느리 역시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에 처음엔 아들이 착각한 것이 아닐까 싶었어요.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아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니? 혹시 네가 착각한 게 아니야? 저도 처음엔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저랑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고 계속 친구 만나러 간다, 혼자 쇼핑 간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밖에 오래 있더라고요. 거기까진 저도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새벽에 남자 이름으로 전화가 오고 얼마 전엔 묘한 메시지도 봤어요. 이전 메시지 기록은 지워져 있어서 확신할 수 없지만 아무리 봐도 바람 피우는 거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라. 새벽에 남자 이름으로 전화가 온다고?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저까지 심장이 덜컹 떨어졌습니다. 어딘지 느낌이 불길했어요. 일단은 아들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저로서도 무언가 알아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시간을 내서 일하는 며느리 동태를 살펴봤죠. 얼핏 보기에는 별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몇 주 이상 지켜보다 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웬 남자 손님 하나가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며느리가 일하는 매장에 들렸어요. 저도 어지간히 명품을 좋아하고 많이 샀기 때문에 자주 가는 단골집은 다른 매장보다도 여러 번 들리곤 했으나 거의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한 매장을 들리진 않았거든요. 게다가 그 남자는 명품을 사는 날보다 안 사는 날이 더욱 많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매장에 다른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며느리에게만 안내를 받았죠. 평범하게 보면 그저 단골 매장에서 늘 자신을 응대하는 직원을 찾아 명품 설명을 듣는 걸로 생각할 수 있었지만
아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신 며느리가 바람핀단 남자가 저 사람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가, 나 왔단다. 어,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제가 불쑥 방문했을 때 과도하게 놀라는 며느리의 얼굴도 제 의심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전 결국 심부름센터에 의뢰했죠.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데 같이 있는 남자가 있다면 꼭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요. 의뢰한 지 딱 일주일 지나 심부름센터에선 사진이 왔고 역시 제 예상대로 며느리 매장에 자주 들리던 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서로 허리 끌어안고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 수십 장 넘게 찍혀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려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 그날 바로 아들한테 전화해서 며느리랑 같이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전 연락받고 들어온 며느리 앞에 심부름 센터에서 보내준 사진을 얼굴에 내던지며 똑바로 이야기하라고 압박을 가했어요. 사진을 본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바로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버님, 어머님,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제가 뭐에 홀렸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신 이런 일 벌이지 않을게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린 용서란 단어를 계속해서 말했지만 저는 더 듣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실망스러웠고 배신감이 컸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 이혼시키고 싶었어요. 이렇게 집안 얼굴에 먹칠한 며느리 두고 싶지 않다. 이혼해라. 결국 남편 입에서 먼저 이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버님. 며느리가 급히 절 쳐다보았지만 며느리 편을 들어줄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었어요. 저는 더 노발대발하며 어떻게 네가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고. 가족으로 생각했던 우리한테 어떻게 이런 끔찍스러운 짓을 저지르냐며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나중에 제 목소리가 너무 커지자 남편이 나서 진정을 시킬 정도였죠. 며느린 눈물을 뚝뚝 흘리기만 했습니다. 아들 역시 아무 말 없었어요. 그저 침착하고도 조용한 얼굴로 이 상황을 보고 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해보겠다 하더니 나가더군요. 그렇게 저는 이제 며느리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잠도 자지 못할 정도로 괴롭고 화도 났지만 그 감정도 조금씩 진정되어 갔어요. 옆에 있던 남편의 도움이 컸어요. 남편은 똥밟았다 치고 넘어가자고 했고 아들 나이가 적지 않으니 새로운 여자도 만날 수 있을 거라 했습니다. 전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초췌한 얼굴로 절 찾아왔습니다. 엄마,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 그 사람 받아주기로 했어요. 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이 아니고? 네. 죄송해요 엄마. 아무래도 막상 이혼하려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더라고요. 제 결혼 소식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모르는 이가 한 명도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면 꼬리표도 붙을 거고 아이도 불쌍해져요. 솔직히 너무 화나는데 그래도 한 번은 용서하고 싶어요. 지금은 자식까지 있잖아요. 아직 2살도 채 안 된 애들을 엄마 없는 애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지우야, 안 된다. 한 번 바람핀 여잔 또 바람피게 되어 있어. 앞뒤 다른 여자를 어떻게 믿고 살겠다는 거야? 나는 걔를 못 믿겠다. 그런 애는 엄마로 안 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래, 지우야. 아빠 생각도 같다.
우린 걔 얼굴 보고 살 자신 없고 가족으로 받아주고 싶지도 않아. 육아 문제는 엄마 아빠한테 맡겨라. 가정부를 지금처럼 써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육아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저희의 설득에도 아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2살 된 아기가 불쌍하다면서 자신은 혼자 자식을 키울 자신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밉고 원망스럽긴 하지만 사실 요즘 자신이 일로 바빠 아내를 신경 써주지 못한 탓도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폈을 거예요. 제가 바빠서 시간도 같이 못 보내고 하니까. 그 사람은 제가 마음이 식었다고 생각했대요. 더군다나 아이 낳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남편이 자기를 피하는 것 같아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짓이라 해요. 앞으로는 절대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번 한 번은 믿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웃기게도 아들은 며느리의 바람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다 자기 때문이라며 자기가 시간을 보내주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요. 허난 말이 되나요? 그럼 시간 부족한 배우자 둔 사람들은 모두 바람 펴도 되는 걸까요? 그런 권리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하는 건가요? 누구보다 귀하게 키운 외동아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도 저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어요. 결국 저희는 아들의 설득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아들, 엄마는 네 선택 존중한다. 이혼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하지 않아도 괜찮아. 대신 어느 쪽을 선택하든 엄마랑 아빠가 도와주마. 고맙습니다, 엄마. 그리고 죄송해요. 이런 일로 마음 심란하게 만들어드려서. 힘없이 돌아서는 아들을 보며 다시 한 번만 선택을 바꿔주길 바랬지만 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주겠다 하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전처럼 며느리 얼굴을 보긴 힘들더라고요.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치고 제법 사이좋게 지냈던 저흰 그 사건을 계기로 얼굴은커녕 안부 연락 한 번 제대로 주고받지 않았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도 자기 잘못이라지만 어쨌든 이런 일을 벌인 상황에서 제 얼굴 보긴 불편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이후로는 별일 없이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며느리 사이만큼 어색해 보이던 아들 부부 사이도 몇 년 지나다 보니 다시 돈독해 보이더라고요. 둘이 잘 지내니까 저로서도 이젠 며느리가 개가천선해서 잘 지내고 있겠다는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불안함이 생겨 남편에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설마 또 바람 피고 다니는 거 아니겠지? 당신 지우한테 뭐 들은 거 없지? 없어, 이 사람아. 쓸데없는 걱정 말고 자. 별탈 없이 애도 크고 있고 사이도 좋아졌잖아.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래, 그럼 다행이야, 정말. 내 새끼 눈에서 피눈물 나는 건 못 보니 다행이었어요. 그 작았던 손주는 쑥쑥 커서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란 말을 곧잘 하곤 했습니다. 명절 분위기도 손주 덕에 조금씩 좋아졌고 손주가 애교도 부리고 제게 와서 안기는 걸 보니 그땐 이혼하지 않았던 게 참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어요. 만일 그랬다면 당시 아들의 염려대로 손주는 엄마 없는 아이로 자라야 했을 테니까요. 저도 아주 조금씩 며느리에게 다시 마음을 열었습니다. 발길을 뚝 끊었던 매장에도 다시 가서는 며느리와 이야기 나누다 명품을 사곤 했어요. 며느린 꾸준히 그 매장에서 일을 하며 승진을 이어갔어요. 그 결과 손주가 10살쯤 됐을 땐 어엿한 점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잠깐 집에 오겠다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그러니? 가서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며느린 뭔지 모르겠지만 가서 보여드린단 말만 남기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며느리가 건넨 건 아주 이쁘게 포장이 되어 있는 선물 박스였습니다. 천천히 박스를 열어보니 세상에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나가 반짝이고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월급 받은 거 모아 산 거예요. 어머니 저번에 매장 오셨다 갖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니 생각나서 하나 마련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 비싼 거를. 내가 이걸 어찌 받니? 제 정성이니 받아주세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지금껏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그 일을 입 밖에 꺼내지 못했는데요. 사실 남편에게도 그렇지만 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했어요. 늘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제가 잠시 눈이 멀어서 그런 짓을 저질렀네요. 변명하고 싶지 않지만 당시 아이 낳고 남편과 사이도 안 좋고 우울증도 있고 하다 보니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의도치 않게 상처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며느린 고개를 떨구며 말을 잇다 마지막엔 흐느낌 때문에 울기만 했어요. 전 그런 며느리를 보며 어려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잠시 고민이 되었어요. 며느리는 어쨌든 제게 마음을 보여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나름의 죄송스럽단 표현이었고 그건 꽤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분명 실수를 했고 집안에 누를 끼친 며느리였지만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보니 미움도 사르르 녹더라고요. 또 손주들을 생각해도 며느리와 제 사이가 좋은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전 울고 있는 며느리에게 화해의 의미로 목걸이 받아들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사람 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니? 하지만 다신 그런 실수하지 말아라. 그럼 되는 거야.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가족으로 받아주셔 감사해요. 이 일을 계기로 며느리와 다시 조금씩 살가워졌습니다. 예전처럼 쇼핑도 다녔고 가끔씩 외식도 하며 지냈죠. 아들도 이런 저희의 모습을 꽤나 흐뭇해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는 것 같은 며느리가 좋아지고 있을 즈음 다시 한번 일이 터졌어요. 이쯤 되면 이제 예상이 슬슬 가시겠지만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일이에요. 그날은 어쩐지 며느리에게 연락을 안 하고 백화점에 가고 싶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다른 매장을 돌며 쇼핑을 하고 천천히 며느리가 일하는 매장에 가고 있었죠. 근데 멀리서부터 소란스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려는데 제 나이 또래로 보이는 여자 한 명이 며느리에게 소리를 꽥꽥 지르고 있더라고요. 너 당장 잘릴 줄 알아. 내가 어떻게든 잘리게 할 거라고. 목소리가 너무 커서 여기까지 내용이 들렸고 며느린 고개를 못 들고 있었어요. 몇몇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휴대폰으로 찍으며 구경하고 있었고요. 전 며느리가 고객에게 갑질을 당하는지 알았고 너무 열받아 따지기 위해 매장 쪽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갑질하는 고객이 그 사이 매장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전 급하게 그 여자 쫓아가 잡았어요. 잠시만요. 저랑 잠시 이야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누구신데 그러시죠? 제가 지금 바빠서 말입니다. 방금 당신이 소리 지르며 욕한 여자, 시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왜 직원에게 언성을 높이고 난리 부리신 거죠? 기가 막혀. 당신이 시어머니라고요? 솔직히 저도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백화점 직원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손님들 얘긴 이미 많이 들었던 터라 며느리가 그 일을 당하고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제가 시어머니라고 하자 기가 막힌다고 하더니 저보고 근처 카페로 가서 얘기를 하자 하더군요.
이게 순간 무슨 전개인가 싶었습니다. 왜 며느리에게 갑질한 고객이 저보고 왜 카페를 가자고 하는 건지. 하지만 할 말이 있단 그 여자의 말에 끌려서 일단은 카페로 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커피를 시키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여자가 저를 찬찬히 살피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당신 며느리가 외간 남자랑 바람 피우는 거 몰랐나 보네요. 혹시 과거의 이야기를 하나 싶어 가만히 듣고 있자니 여자는 사진을 하나 꺼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당신 며느리가 꼬셨던 남자고요. 그 얼굴은 난생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어려 보였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자의 아들은 백화점 근처 카페의 점장이라고 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다면서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일하고 있다길래 여자는 아들의 여자친구란 사람 얼굴을 보러 아들이 알려준 곳에 들렸다가 우연히 다른 직원들의 대화를 듣고 그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걸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제 며느리였던 거죠. 여잔 당연히 처음에는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을 했다고 해요. 아들이 사진으로나마 당당하게 얼굴을 보여준 여자가 어떻게 유부녀일까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 몰래 매장을 찾아가서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았고 유부녀라는 게 사실임을 알게 된 것이죠. 여자의 아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순식간에 모든 의욕을 잃은 아들의 얼굴을 본 여자는 화가 나서 제 며느리에게 따지러 왔던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며느리는 자신이 유부녀인 것도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난 거였습니다. 그 기막힌 행태에 정말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전 한동안 커피잔만 보고 있다 겨우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어요. 어려운 이야기였을 텐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이가 없어 화도 안 났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바람을 피운 것 때문에 그런 난리가 났었는데 또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선 납득할 수 없었어요. 더 이상은 손주고 아들이고 다 생각해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아들에게 전화해서 제가 들은 모든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무 말 없는 아들의 숨소리 듣는데 마음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라고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루라도 빨리 아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이혼할게요, 엄마. 한 번은 저도 참았지만 두 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이 이혼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순간 전 바로 다음 날 다시 며느리가 일하는 매장을 갔습니다. 어차피 이혼이 결정된 거 그곳에서 일을 못하게 제대로 깽판이라도 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웃기게도 다른 여자가 며느리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여우 같은 게? 네가 우리 남편을 꼬셔? 너 아주 잘리고 싶니? 정황상 어제 만났던 여자의 아들이란 사람과 연관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아마 또 다른 남자랑도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였어요. 무슨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건 그냥 제 아들을 기만한 게 틀림없었습니다. 적당히 소리만 치며 망신을 주려고 했으나 또 다른 남자랑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게 명확해진 이상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을 구르며 며느리의 앞으로 다가가선 다짜고짜 면상에 대고 소리쳤어요. 아들한테도 다 이야기했다. 너 당장 이혼서를 작성해라. 더 이상 경거망동하게 꾸는 꼴 봐줄 수가 없네. 어머니. 어머니라 부르지 마. 결국 며느리는 그 매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다신 안 그러겠다며 처음 바람을 피운 것을 들켰을 때처럼 싹싹 비는데 당연히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오자 며느리도 나름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어머니, 제가 당신 아들
데리고 살아준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매일 야근하는 남편 밥 차려주고 애 키우고 그거 다 제가 했다고요. 제가 아무리 바람은 폈다 해도 전적으로 제 잘못은 아니라고요. 당신 아들 잘못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초췌해진 아들의 몰골이 생각났어요. 아들은 매일 술에 절여 일도 못 나가고 살고 있는데 뻔뻔스레 저한테 와서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하다니 도저히 이 버르장머리 없는 불륜녀를 참아줄 수가 없었죠. 바로 손을 들어 뺨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저번에 주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것을 목에서 빼낸 뒤 며느리 면상에 집어 던졌어요. 이거 들고 당장 꺼져. 며느린 놀란 기색으로 절 쳐다보았고 제가 빗자루라도 들고 쫓아올 기세 보이자 겁에 질린 표정으로 슬그머니 도망쳤습니다. 제가 씩씩거리며 소파에 앉아있자 남편이 나중에 와서 무슨 일이냐 물었고 전 이 모든 일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남편도 단단히 화가 났고 전 흐느끼며 말을 이었어요. 어떻게 걔가 그런 애인 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내가 다 한심해요. 나는 걔가 목걸이 주면서 용서 빌 때 정말 나한테 미안해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진심으로 용서 비는 거라 생각했어요. 거기에 속은 내가 너무 바보 같아요. 이상하게도 남편에게 말하는데 그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며느리 하나 집에 잘못 들여 집안이 박살난 이 상황도 화가 났고 거기에 속아 넘어간 제 자신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며느리와 아들은 빠르게 이혼을 했고 아들은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가급적이면 서울에서 저희와 함께 살자고 했으나 아들은 이미 이 생활에 많이 환멸이 난 것 같았어요. 아들의 시골행에 다시 한번 가슴이 찢어졌지만 저는 그냥 묵묵히 입을 다물고 혼자 슬픔을 사겼습니다. 힘들게 일한 대기업도 그만두고 손주를 데리곤 시골에 내려가 작은 가게를 하며 살고 싶다 하는데 뭐라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금이야 오기야 키운 외동아들이 이렇게 여자 하나 잘못 만나 인생이 꼬일 줄은 생각지도 못했기에 자다가도 열이 나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밤에 잠이 안 와 수면제를 복용하게 되었죠. 아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아들은 상처가 깊은 것 같았어요. 가끔 내년엔 서울로 다시 올라올 거지? 라며 물어도 여기가 훨씬 조용해서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서울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엄마랑 아빠 얼굴 보러 종종 들릴게요.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며느리가 인사 왔을 때가 가끔 생각이 나요. 그땐 얼굴도 이쁘고 깍듯하기까지 한 며느리가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을까? 스스로도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정도였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어떤 촉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과 며느리 결혼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강한 촉이요. 만일 그때 제가 아무리 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 해도 그것에 대해서 강경하게 반대했다면 지금 아들이 며느리의 외도로 이렇게 고통스러웠을 일도 없을 테고 손주들 역시 제대로 된 부모님 아래에서 평생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을 텐데 부모로서 아들과 손주에게 너무도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남편은 저희 탓이 아니라고 하지만 가끔 저 몰래 술을 마시면서 홀로 슬픔을 삼키는 모습을 보여요. 아직 이 혼란과 고통을 모두 잊기에는 며느리가 떨어뜨린 폭탄이 너무도 크네요. 여러분들도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면 그저 착각일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러한 감이 그 어떤 것보다 논리적으로 들어맞을 수 있으니까요. 며느리 하나 잘못 만나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아들 없이 서울에서 저희 부부끼리만 살려니까 너무 외롭고 또 걱정이 됩니다. 부디 아들이 이 아픔을 떨쳐내고 다시 서울에 와 지낼 수 있다면 좋겠어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자식 가진 부모님들
모두 오늘 하루 잘 버티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